과거에는 고금리가 미국을 망가뜨렸다.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가 미국의 소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월가제 채널에서는 거의 게스트를 모신 일이 거의 없는데, 정말로 이제 저희가 벨리 플랫폼에서 이제 참가자셔가지고 이런 인연이 또 돼가지고 또 요즘 한창 핫한 매크로계 실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부부장님 모시고 특별히 매크로 시황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혹시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일단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도 지금 보니까 거의 한 8년 차더라고요. 제가 여기 자산운용 경력직으로 8년 전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서 채권 운용을 했었어요. 채권 운용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거기서 트레이더였거든요. 매일매일 사고 파는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공제나 연기금이나 중앙회 이런 쪽으로 올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채권 운용을 하러 이제 경력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가 저는 자산 운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단체로 유명을 해요.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경제단체. 그래서 관련된 법안도 이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자산운용 파트가 있고 그런 정책 업무를 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자산운용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 운용을 하고 있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 엄청 크다고. 네, 지금 총 자산은 한 26조? 근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노후 자금을 운용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7, 8년 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거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빠르게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공제회들이나 뭐 다른 기금들이랑 비교하더라도 자금이 들어오는 유입 속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 소상공인들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잘 운용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24년 연준 풋에서 25년 트럼프 풋, 혁신은 위기에서 탄생한다. 이 주제인데 전체적인 그림 자체, 오늘 말씀해 주실 부분의 어떤 그림일지 개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저는 작년에도 비슷했고 23년도 한 하반기부터는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 전에는 2022년에서 2023년 한 1분기, 2분기,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야, 미국은 이건 못 버텨.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이렇게 고금리를 왔을 때 과거에 놓고 보니까 이렇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뭐 은행이 뭐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기업이 무슨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시장은 결국은 경기 침체로 빠지고 다시, 그리고 연준이나 재무부가 다시 양적 완화라는 걸 해서 시장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과거 히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시장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뭐 그게 틀렸다 맞다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너무 과거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을 앞으로 그냥 전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향후 미래를 볼 때 뭔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3년 2분기 그리고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안 왔거든요. 그리고 2024년 작년에도 미국 증시는 매우 좋았고 성장은 잠재 성장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이 과거의 고금리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가 왔던 사이클과 지금은 현재 전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 미국의 혁신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사이클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경기 사이클은 우리가 뭐 OECD나 이제 뭐 컨퍼런스 보드 이런 데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확장 사이클인지 지금 뭐 둔화 사이클인지. 근데 이 경기 사이클을 만드는 게 과거에는 그냥 연준이 다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는 최근 한 20년. 그런데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려고 하면 정부가 이 사이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통화정책에서 이제 무게추가 재정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이 시장 경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자유시장 경제. 그러면 일단 정부는 최대한 관여를 안 해.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너무 과열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좀 너무 둔화되면 금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경기를 연준이 조절하는 방식.
그거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데 미국이 과거에 뭐 1980년도 이전을 놓고 보면 연준의 금리 정책보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항상 국가가 성장을 하는 국가들이나 국가가 처음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항상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그걸 이끌었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의 미국은 연준에서 정부로 무게추가 왔다. 이 이유는 미국 스스로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꼈다. 과거에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정부가 이거를 좀 우리가 원하는 계획 경제를 만들어내야 지금 2위나 3위와 격차를 다시 벌릴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100년을 유지해온 패권을 또 다른 100년을 또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2025년 새해 딱 적시에 딱 좋은 주제 같은데, 제가 최대한 어쨌든 그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매크로 약간 초심자 입장에서 궁금한 질문들도 네. 중간중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은 성장과 생산성으로 재정 적자 우려 해결할 것, 이런 포인트부터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빨간색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재정 수지 있잖아요. 네. GDP 대비해서 지금 재정 적자가 얼마큼 풀리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역순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면 재정 적자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GDP 대비해서. 내려가는 거는 네. 재정 흑자로 간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녹색 그래프는 미국의 실질 GDP 추이. 네. 그리고 이 보라색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 추이. 네. 이걸 놓고 보면 뭐 그래프가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은 지금은 현재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 미국이 이 빨간색 그래프를 앞으로 더 풀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 이거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정 적자를 줄인다. 네. 흑자까지 가는 방식으로. 두 번째는 분모인 GDP를 올린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전자보다 후자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성장을 통해서 네. 부채를 해결하겠다. 네.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장을 통해서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그냥 이 모든 건 다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제가 역사 이런 거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2023년부터. 왜냐면 그동안 너무 트레이더 입장에서 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래프만 봤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게 거의 대부분 인문학이잖아요.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부채로 문제를 느꼈던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 제가 봤었는데 이게 과거 18세기에 프랑스가 루이 14세가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막대한 부채가 쌓였습니다. 그때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 로라는 사람을 뭐 우리로 치면 이제 기재부 장관, 재무부 장관으로 데리고 와서 해결해봐.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했던 방식이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일으킨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내서 부채의 가치를 그냥 네. 줄여버리는. 네. 이게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이게 뭐 어떻게 됐냐고 하면 뭐 어차피 화폐를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그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나 결국 해결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정책의 혼란이 나왔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부채가 그때 보니까 GDP 대비해서 200%까지 쌓였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때 영국은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조금씩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부채의 가치는 떨어뜨렸고 성장은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얘들은 해결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게 산업혁명. 그러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좀 잘 해결을 했었습니다, 영국은. 미국은 AI 혁명을 통해서 그때처럼. 네. 저는 미국은 이번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했던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결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부채가 많이 쌓였었지만 미국도 마셜 플랜이라는 걸 가지고 걔네들이 자기들의 성장과 이익을 챙기면서 그들의 부채를 거의 탕감했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국이 했던 산업혁명으로 이끌어서 성장과 인플레를 유지를 하면서 부채를 떨어뜨리는 그 방식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저희 있어요. 프랑스식 인플레는 달러 기축통화 지위가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적당히 이걸 조절하면서
결국은 어쨌든 부채를 인플레로 살짝 녹이는데 성장도 함께 같이 가져간다. 네. 그게 저 그래프를 그림이다. 보시면 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빨간색 그래프 떨어질 거예요. 네. 떨어지는데 미국의 실질 GDP가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올해는 그런 식으로 만들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는 저는 수순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성장이 올라가는데 인플레가 떨어지는 방식이면 진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저는 그 초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래서 그런 방식부터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냐 안 오냐가 사실 올해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실 때는 그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여야지 하이퍼 인플레고 어느 정도여야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하이퍼가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이퍼 네. 인플레이션은 네. 미국의 실질 성장보다 네. 인플레이션이 높게 올라가면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역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네. 둘 다 올라가지만 네. 실질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율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3%로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연준은 2%를 타겟을 하고 있지만 네. 잠깐 3% 가는 거 자체를 우려를 하지 않는 게 성장이 인플레이션만 높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성장이 생산성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우려가 점점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일 거냐? 성장이 부러지는 수준까지는 절대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다. 재정 적자를 3% 줄이고 3%로 유지한다, 4%로 유지한다.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장률이 있다고 하면 그 성장률을 유지하는 수준까지는 재정 적자를 유지할 거다. 그리고 그 재정 적자 비율은 결국은 그 성장률을 토대로 분모 파이를 토대로 결국은 그 비율이 떨어지게 결국 만들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잡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결국은 잘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없냐가 전 연준과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옐런이 사실 뭐 연준 의장이기도 했었고 네네. 파월이랑도 좀 막역한 관계고 해서 좀 공조가 어느 정도 그렇죠. 쉬웠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초창기부터 좀 뭐 파월 자리랑 또 부의장이랑 해서 좀 약간은 뭐 정치적인 그 트럼프랑 서로 또 나를 세우는 그렇죠. 그런 조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트럼프가 연준 그런 인선들을 하고 나중에 그런 과정들도 되게 좀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작년 12월에 그 파월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지만 긴축적으로 갔잖아요. 그거 매우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과 인플레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성장이 올라가는 속도를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버블 랠리를 달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톤 조절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앞으로도 이런 정책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놓고 보면 잭슨 홀 때 논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우리가 베버리지 곡선 많이 아시잖아요. 베버리지 곡선에서 베버리지 곡선이 결국은 실업률 분의 구입률인데 실업률 분의 구입률이 1이라고 하면 완전 고용. 그게 1보다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거나 골디락스. 그리고 1보다 아래로 간다고 하면 둔화 또는 침체 국면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걸 완전 고용으로 가려고 하면 그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실업률과 구입률이 4.42까지 올라가야 된다. 지금 실업률이 4.2%? 4.2%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4.42에서 딱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완전 고용이다. 대신 1보다 이상이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지만 1에서 한 1.2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골디락스다. 1.2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열이다. 이거는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된다. 지금 1.14 정도 됩니다. 뭐 매달 실업률은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매번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는 물가를 그렇게 자극하는 수준의 상황은 아니에요. 고용이. 특히 그리고 2022년도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9.1% 뭐 듣도 보도 못한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저는 그게 뭐 다양한 영향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절반 이상은 저는 공급망 붕괴였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 지표를 보면 현재 그렇게 공급망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은 지금 엄청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 적자 이렇게 풀리니까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그냥 움직이는 수준이 될지 올라가도 살짝 올라갈지 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대신 우려를 하면 네. 연준은 그걸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걸 전 12월 달에 잘 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연준은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재무부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장기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금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중에서 재무부한테 이제 그 T백이나 QR에서 권고하고 있는 비율이 있는데 네. 단기국채 비율은 얼만큼 해라. 네. 그게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23에서 25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살짝 너무 살짝 높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살짝 그래서 높- 앞으로 리파렌싱은 장기채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그 신규 발행 국채들은 장기채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매우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장기국채 금리가 최근 2,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그게 뭐 다른 이슈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재정 적자는 미국이 안 줄일 것 같고 네. 이거를 장기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장기국채를 누가 살 거냐?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이 지금 발행돼 있는 국채 자체가 지금 부채가 30조에 35조 달러 사이가 되는데 리파이낸싱이 8조 달러가 돼요. 거기에 또 신규로 또 추가로 발행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리파이낸싱이든 신규든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단기든 장기든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이 만약에 정부가 생각하기에 고금리라고 생각이 되면 T백이 15%에서 20%를 공고했다고 해서 그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단기로 좀 더 이제 내려올 때까지 네, 기다리겠죠. 네. 저는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좀 빠져 있었으면 네. 장기국채로 많이 리파이낸싱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게 네. 옐런의 생각이었을 거기도 네. 했다고 봐요. 근데 생각보다 경기가 좋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사람들이 너무 심해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25년 상반기도 네. 단기국채 비중은 더 늘어날 걸 봅니다. 이게 빨간색 그래프와 보라색 그래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2016년부터 전체 국채에서 단기채 비중의 추이거든요. 빨간색이. 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코로나 때 여기까지 올렸고 최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단기국채 비중 떨어지는 거 한번 보시면 코로나 때 결국은 미국 연준이 뭐 침체도 왔지만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네. 전체적인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장기채로 다 갈아 끼웠어요. 단기채는 1년이면 다 상한 내버리잖아요. 네. 그때 장기채로 발행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결국은- 1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도 단기채를 계속 발행을 하면은 네. 계속 시장은 장기채가 그러면 발행돼야 되는데 하는 우려를 계속 하겠죠. 계속 안고 네. 가면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경기가 꺾이든지 네. 하면은 또 장기채가 내려가면은 발행이 나올까요? 이게 장기채가 올라가면 네. 경기가 꺾이잖아요. 그쵸. 너무 올라가면.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부는 장기채가 올라가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2023년 10월 달 보면 그 미국채 장기채 금리가 5% 정도까지 올라갔었을 네.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다 비슷한 생각 했었어요. 네. 장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옐런이 그때 분기 국채 발행을 발표를 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장기채 발행을 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채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고 2024년 상반기에까지 장기 금리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장기채로 리파이낸싱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 비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장기채 만기 도래하는 비중이 많았었는데 네.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금리로 할 수 있었다. 음. 다시 재조달을. 네. 저는 그러면 이번에도 장기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장기채 금리를 막 찍어내는 방식은 10년 묶이는 금리잖아요. 네. 그렇게 안 가고 네. 어쨌든 이번에도 단기로 또 일시적으로 할 것이다. 떨어뜨리고 네. 어떻게든 한 번 더 롤오버를 시키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권고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문제된다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는 28%, 30%까지 장기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위기였으니까 예. 저는 미국이 생각하는 지금도 자기들은 미국이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성장이 부러져 버리면 그러면서 AI 빅테크들이 뭐가 무너지면서 아무런 개발을 못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과연 지금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전에 미국이 패권을 유지를 할 때 보면 뭔가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어내고 네. 그 신무기를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자기들만 쓸 수 있도록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게 다 AI 관련해서 뭐 리쇼어링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패권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채에 대한 비율이 높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장을 시킬 거고 AI를 살릴 거고 부채에 대해서는 니네가 우려는 하지만 우리는 우려하지 않는다. 아.
라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패권도 잡고 재정 적자도 해결한 것처럼 네. 미국도 패권도 다시 완전히 잡고 부채도 해결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많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엄청 많죠. 120% 지금 넘어갔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국이 지금 정부 부채가 매우 많은 게 지금까지 왜냐면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뭔가 보조금 찍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경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독자님들도 보시면 본원 통화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광의 통화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통화량을 늘리지도 않았고 민간 쪽에서도 대출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부 부채를 이렇게 많이 지어내면 뭔가 이게 통화량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화폐 인플레이션이 네. 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는 방식들 있잖아요. 네. 문제가 됐을 때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는데 연준이 화폐를 더 찍어내가지고 이거를 사주면서 본원 통화를 밀어주는 방식이었어요. 네. 본원 통화를 막 밀어주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을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광의 통화가 늘어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은 본원 통화를 늘리면서 국채를 조달을 했던 방식이 아니었고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2024년까지는 정부는 시장에 잉여 유동성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해왔고 정부 국채를 조달을 해왔고 그 잉여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돈들 그냥 현금은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돈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정부 국채로 바꿔줬고 얘는 이자 받고 있으라고 바꿔줬고 정부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조금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채에 대한 비율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앞으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거는 이어지겠지만 이 방식으로만 해서는 성장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장만큼 이렇게 못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5년부터는 사실상 민간의 강의 통화가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M2가 올해부터는 풀리기 시작할 거다. 그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밑밥은 깔고 있다. 그 감사는 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AI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계속 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은 2025년도 성장을 올리는 방식은 저는 이렇게 광의 통화를 풀어내서 투자를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돈을 많이 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가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돈을 푸는 건 오케이인데 그게 생산적인 투자에 돈이 풀리느냐 아니면 투기적인 투자에 돈이 풀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투자에 돈이 풀린다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은행의 대출이 풀린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투기적인 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네. 그쪽으로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돈은 똑같이 풀리는 거거든요. 경기는 네, 똑같이 그렇죠.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쪽은 버블로 가요. 그리고 네, 버블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위험한 네.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투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로 풀린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어요. 그럼 성장이 함께 오면서 네. 인플레가 이제 잡히는 막 처음에는 같이 가겠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는 물가는 진짜 잡히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죠. 네. 성장은 계속 유지가 되는 네. 진짜 골드락스를 갈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네. 그 저는 그거를 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머스크도 임명을 하고 이게 그 정부 효율화를 임명을 했지만 정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재정적인 지출을 줄이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거를 재분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쓸 때 지금 과거 1970년도만 해도 정부가 쓰고 싶은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데 70% 썼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복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30% 썼어요. 네.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머스크는 지금 그 의무 지출, 사회복지 이쪽은 확실히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량 지출, 네. 이게 뭐 국방비도 들어가고 뭐 보조금도 다 이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쪽은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성장을 자극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네. 돈을 많이 풀 것이다. 그거를 하는 것도 도지의 네.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텐데 부동산에 돈 그만 풀고 우리나라 부동산 무너지면 네, 나라 그렇죠. 성장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너지려고 하니까 기업에 풀고 싶은데
부동산을 비교하면 성장이 기업이 아무리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저는 패권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뭐 아무리 이거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정치인들은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도 결국 지금 부동산 살리잖아요. 잡아보려고 하다가. 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정부 주도로 하는 중국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2025년도에 과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무너질까? 아니면 대기업 중심의 대출 성장률이 풀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성으로 이어질까? 근데 S&P 500 EPS 있잖아요. 예. 그 포워드 EPS. 예. 애널리스트는 바텀업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겠지만 이게 뭐랑 가장 관련이 깊은지 아세요? 결국은 기업들의 캐펙스가 매우 연관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캐펙스를 투자하면 비용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건데 결국은 뭐 포워드니까 계속 투자하는 기업이면 계속 그렇죠. 그게 성장이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S&P 500이 그 캐펙스 투자와 매우 연결되어 있다. 근데 저는 투자를 더 많이 늘릴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거를 자기들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예. 2025년도는 AI 쪽으로 우리는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다. 전년 대비해서도 지금 80% 이상 하고 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걸로 냈습니다. 그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그럴까요? 저는 지금 앞으로 나오는 빅테크들은 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트럼프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 투자해. 너 지금 내가 감세까지 해주는데 너 지금 뭐 돈 지금 뭐 아끼는 거야? 뭐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은 비용 측면으로도 싼 해외로 다 빠져나갔다고 하면 앞으로는 미국에 잘 살기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그동안은 세계주의자들이 득실했지만 이제는 애국주의자들이 훨씬 더 그 나라의 주요한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애국주의자는 어떻게든 간에 돈만 벌기보다는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기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이 은행들이 과연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 예. 은행들의 대출 증감률은 지금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3년, 2024년 대출을 많이 안 늘렸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방위통화가 안 늘어났죠, 당연히. 그리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야,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이거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이 대형은행,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연체율 추이거든요. 주황색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연체율이에요. 네. 중소형 은행은 지금 과거 금융위기보다 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연체율이.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은행 쪽에 예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2023년 4월 달에 미국 연준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네. 문제되면 인수해준다라는 게, 네. 그리고 너 예금자 보고 다 대줄게라는 네. 게 있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은 저런 상황에서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형 은행은 연체율이 금융위기 때보다 당연히 낮을 뿐더러 그 과거 대비해서도 높은 상황은 아니란 거죠. 네. 그 연체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은 대기업들의 대출 증가율은 대기업 쪽에서 나올 거고 연체율이 은행들 입장에서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은행들의 규제는 풀어줄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은행들의 대출 쪽으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체율을 그렇게까지 우려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낮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도에 올라갈 수 있다. 네. 다만 2022년도나 1970년도에 봤던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실질 성장률이 인플레이션보다 위에서 놓을 수 있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를 트럼프는 더 좋아한다.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네. 그게 부채도 녹이고 예. 들어오는 수입도 늘리고 예.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네. 연체율도 중소형 은행들은 계속해서 좀 망하는 기업들도 많고 해서 많죠. 자금 비중 자체도 아마 대형 은행 쪽으로 많이 과거에 비해서 몰렸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 지금 보니까 은행들의 예금 추이 있잖아요. 네. 2024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SBB 사태 터지고 난 뒤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네. 그러면 거기 예금 받아서 은행들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국채사거나 대출해주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하나 제가 이 논리를 얘기를 할 때 반대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이거를 근데 매우 전 맞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고금리가 미국을 망가뜨렸다.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가 미국의 소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고금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고금리 국채를 투자를 하거나 고금리 MMF에 가입을 하거나 고금리 예금에 가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돈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금리가 되면 가장 문제점은 가계의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개인들도 똑똑했고 기업들도 똑똑했어요. 2022년 코로나 때 저금리 때 자기들의 부채를 다 리파이낸싱 했어요. 저금리로.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용자는 안 늘어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뭐 돈 넣을 수 있잖아요. 외금 가입을 하거나. 저쪽에서 계속 이자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MF에서 연간 나오고 있는 이자가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예요. 2021년도 초과 저축이 제일 높았을 때가 보니까 2.1조였더라고요. 그게 한 3년 동안 초과 저축이라는 게 그게 소비로 다 쓰면서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 난 게 작년 정도였거든요. 작년 상반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초과 저축이 끝났으니까 경기 침체 온다. 소비가 무너진다. 근데 지금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지금 MF에서는 4천억 달러가 매년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당연히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좀 더 떨어지겠죠. 근데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4천억 달러가 나왔고 그게 지금의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면 저 규모 수준으로 해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초과저축이 없더라도 MF는 투자거든요.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가 배당 이자가 저만큼 되면 소비가 과연 끊길지 안 끊길지는 금리가 저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면 안 끊깁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GDP에서 가장 차지하고 있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안 끊긴다고 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이 그래프는 분기별로 뭐 19년도부터 해서 2024년 3분기까지인데 이 상위 1%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득분포에서 저축 그 인컴 2024년 4분기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소득권에서. 그럼 이거는 저는 사실상 이 하위층들은 지금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층들도 미세하지만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층은 당연히 올라가고. 근데 이게 결국 그러면은 앞으로 좀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우려는 없나요? 그럼 단기 금리는 이제 내려오니까 예금 이자는 줄어들고 또 이제 어쨌든 모기지도 리파이낸싱하고 또 주택 시장에 살아나려면 이게 좀 또 괜찮아야 되는데 장기 금리는 계속 오르니까 이런 거에서는 또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는데 지금 모기지에서 리파이낸싱을 과거 코로나 때 했던 그 모기지 자체가 지금 만기 도래하기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녹색 그래프는 미국 모기지 금리입니다. 30년 모기지 금리. 근데 검정색 그래프는 지금 발행된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추이가 갔잖아요. 지금 전혀 영향을 안 미치던다라고.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그 벌어지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그게 경기 침체의 신호였어요. 근데 지금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결국 대출 쪽에서 그 은행들은 대출하려고 하는 니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출 확장에 은행들은 더 가열차게 대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들어올 수 있는 이자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2025년도에 많이 내릴까요? 저는 많이 안 내릴 것 같거든요. 지금 4%에서 4.5% 수준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미국의 소비는 끊기지 않는다. 이게 제로로 가버리면 끊기죠.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소비가 끊기면서 진짜 침체로 부를 수 있다. 근데 과거에는 침체가 왔기 때문에 제로로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좋은데 굳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낮고 기준금리를 안 떨어뜨려도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IMF, 연준, IB 저는 다 데이터 그 레포트를 봐도 제가 또 많이 보는 BCA 리서치 올해는 다들 성장이 떨어지고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반대로 봐요. 그들이 처음 찍어놓은 전보다 하반기 되면 더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